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DGs 여러분들 잘 아시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죠. 이게 2015년에 유엔에 이제 193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한 글로벌 목표고 17개 이제 목표, 개별 목표가 있고 169개 세부 목표, 타겟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고 이걸 2030년까지 달성하자 이렇게 글로벌로 약속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넘어가고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쭉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잘 사는 게 뭐였습니까? 경제 성장이었어요. GDP 성장. 이게 이제 발전의 핵심 목표죠. 각 나라마다 다 GDP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GDP는 성장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니까 아무래도 생활도 더 윤택해지고 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잘 살게만 그렇게 윤택해지게 된 것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성장과 삶의 질의 분리,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그러죠. 경제가 성장하고 GDP는 증가해도 이게 경제나 성장이나 GDP 이건 평균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산층이 축소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이런 참 역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경제성장 중심주의로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탄소를 엄청 배출하고 또 인권을 여러 가지 침해하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이런 환경적이고 인권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게 잘 나가는 부분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잘 나가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더 이제 처지고 이래서 격차, 예를 들면 뭐 디지털 디바이드 같은 거, 디지털 격차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 중심주의의 이 성장 패러다임이 삶의 질을 높이고 제대로 된 발전은 아니다. 이런데 이제 공감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한번 지금 글로벌리 이 문제에 있는 점들을 좀 보죠. 이 극심한 인구가 7억 명이나 돼 아직도 지구상에. 이 극심한 빈곤이라 하면 하루에 2.15달러 미만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이거를 1달러 미만으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물가도 상승되고 그래서 지금 2.15 불 미만으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빈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 몇백 원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리는 7억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10위권 경제대국이 돼서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해방되고 분단되고 전쟁 나가지고 완전히 재텀이 됐을 때는 아주 못 살았었죠. 그때는 아주 가난했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죠. 그때는. 그 다음에 이 기아 상태에 있는 인구가 만성적인 식량 부족 때문에 이런 기아 상태에 있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8.2억 명이나 돼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는 뭐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막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글로벌리는 정말 식량이 없어서 배고파서 이렇게 만성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8.2억 명이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벌써 1.1도씨나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들 2015년에 파리 협약 아시죠? 거기서 약속한 게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온도가 1.5도씨보다 더 높아지지 않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자. 탄소 배출을 감축하자. 이게 이제 2050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런데 1.5도 목표가 이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1.1도씨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이 상태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살던 곳에서 못 살고 전쟁 때문에 또 박해 때문에 살던 이 지역을 버리고 강제로 이렇게 쫓겨나고 이주한 이런 사람들이 8,900명이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주 과소비죠. 엄청나게 폐기물도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20억 톤이 연간 이렇게 폐기물로
쓰레기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이렇게 20억 톤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뭐 우리나라도 많이 기여하고 있죠. 폐기물, 우리나라 지금 뭐 플라스틱 폐기물, 또 의류 폐기물, 식량 폐기물 이런 게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하루빨리 폐기물을 줄이고 또 불가피하게 난 폐기물은 다시 재활용해서 이렇게 다시 또 제품이나 이렇게 생산에 쓰이는 원료로 쓰이는 이런 자원순환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특히 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스웨덴의 스톡홀름 레질리언스 센터라고 하는 데서 연구를 했어요. 지구 환경 관련해서 지구가 지금 같은 상태로 가도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요소를 검토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기후변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요인들 보고 생물 다양성 이거는 이제 각 생물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태계 이게 다양해야 되는데 이게 막 멸종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막 벌이 없어져 가지고 과일이 막 이렇게 벌이 옮겨 다니면서 이걸 옮겨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한번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질소, 인순환 이거는 농업비료를 써가지고 이 생태계가 교란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신종 오염물질. 여기 보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연고화학물질이라든지 전자폐기물 이런 것들은 이제 참 자연분해가 어렵거든요. 이러한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대기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등 대기입자 증가하는 거 이렇게 한 9가지 정도를 검토해 봤는데 벌써 이 녹색 부분 안에 있는 게 있어야 이제 지구가 생존 계속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한 2-3개밖에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벌써 기후변화도 문제고 생물 다양성, 질소 인순환 그리고 플라스틱 등 신종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아주 이대로 되면 지구가 그대로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경고를 지금 주고 있어요. 한국에 있어서도 정말 해방 후에 분단되고 전쟁돼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불쌍한 나라였다가 지금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벌써 10위권이 됐는데 참 여러 가지 또 아픈 구석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 39.8%나 됩니다. 이게 OECD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제일 못 사는 참 불쌍한 노인들이에요. 39.8%가 빈곤한 상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직도 많이 개선되고는 있는데 성별 임금 격차가 아직도 너무나 커요. 31%나 돼요. OECD는 평균 13%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크죠, 이거. OECD 평균이 한 2.4배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픈 부분이 참 잘 살게 되고 그랬는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29명이나 돼요. 이것도 또 OECD에서 1위예요. 참 얼마 전에 뉴스에 나는데 우리나라 40대가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이분들의 그 사망 원인을 한번 조사를 한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있고 막 있겠죠. 근데 1위 원인이 뭐냐면 자살이더라고요. 한참 일할 40대 이렇게 자살. 그래서 이거 참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고립이나 정신건강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지금 기후온난화의 주범이 화석연료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화석에너지를 안 쓰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중에서 최고로 지금 꼴찌 수준이죠. 10%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은 36%나 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건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거고 국회 여성의원 비율 이건 예를 들었는데 여성들이 역량에 따라서 언제나 고위직이나 리더십 자리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유리천장 문제도 있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또 강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는 83세예요. 일본 85세더라고요. 근데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83세면. 근데 아프리카 나라들은 막 기대 수명이 50세 이 정도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정말 인간인데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30년이나 먼저 더 일찍 죽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 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열은 뭐 익히 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초중등 교육하고 대학 진학률도 뭐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ICT 인프라는 뭐 여러분들 어디 기회 있어서 선진국이라는데 수도 가서 뉴욕이든 뭐 파리든 가서 한번 인터넷에 보시면 실감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팍팍 잘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주 참 느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답답하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되게 강점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참 위기가 참 있는데, 그게 하나로 그거 분야에서만 이렇게 위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분야에까지 막 이렇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합위기, 폴리크라이시스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분 당장 가뭄도 나오고 폭우도 쏟아지고 막 폭염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사막화도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식량이 부족하게 되죠.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갈등 더 심화되고 정치도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라는 거 이거 하나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갖 분야에 다 연결돼 가지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이제 구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이걸 이제 복합위기, 폴리크라이시스라 그러죠. 현대 문제들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과거의 발전은 이제 GDP 성장 위주로, GDP가 성장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뭐 기후위기부터 불평등 심화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새로운 발전이 나온 게 이게 바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죠.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발전은 두 가지 요소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경제성장, GDP 성장 중심주의였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경제성장은 됐지만 사회나 환경 이런 데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이렇게 세 부분이 통합적으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의 균형,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발전을 이뤄나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그러면 경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사회까지, 경제, 환경, 사회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발전을 추구해야 되고,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미래 세대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에서도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거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발전 정의가 나왔죠.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고, 이거는 따라서 경제 성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 사람이죠. 이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도 균형을 이룬 그런 발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DG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SDG가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2030년에 유엔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의제인데, 원어로 하면 이거죠.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년에 이거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이 SDG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의 근본적인 철학은 Leave No One Behind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거, 않게 한다는 거. 보통 성장 발전 그러면 평균치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 SDG에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거, Leave No One Behind이기 때문에 그 소외계층부터 먼저 챙기는 그런 따뜻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15년에 채택했는데 2030년까지 이제 17개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세부 목표가 이제 169개 있어요. 타겟이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플러스인데 231개 지표가 있죠.
그리고 SDG는 이게 이제 17개 개별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DG를 처음 공부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17개 SDG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1단계고 1단계로는 17개 SDG를 각각 다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이 17개 SDG가 각각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또 바라보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1단계로는 17개 SDG 각각 개별 SDG를 공부를 하지만 2단계로는 이것들 간에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감안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7개 SDG가 있는데 이거를 개별 목표 중심 접근하는 거죠. 뭐 1이 뭐 저기 뭐냐 빈곤 퇴치고, 2번이 뭐 기아 종식 뭐 이런 거니까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입문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목표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중심 접근, 이게 시스템 베이스드 접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SDG를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면서도 이거 SDG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꼭 통합적인 구조로, 시스템적인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예를 들면 기후변화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기후변화가 되면 이제 뭡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 가뭄이 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사막화되고 이러면 당장 식량 생산이 부족하고, 예를 들면 당장 식량 생산 쪽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빈곤 쪽으로 더 가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불안정, 갈등 이런 거로 연결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SDG 공부할 때는 항상 개별 SDG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1단계로는 그 다음에 이 SDG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상호 연결성, 인터링키지가 돼 있다 그랬죠? 17개 목표 간에. 아까는 기후변화가 예를 들었는데 이번엔 교육 향상을 이제 예를 드는 거죠. 교육은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빈곤 감소든 경제 성장이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교육이 정말,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빈곤의 그 뭐랄까 악순환 이런 데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 시골의 깡촌에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게 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면 빈곤도 감소되고, 또 이제 역량들이 커지니까 경제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경제 성장하려면 인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이 나오니까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성평등 실현에도 그렇고, 또 잘 아니까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SDG 17개가 각자 따로따로 있는 거가 개별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인터링키지스, 이걸 꼭 감안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목표들 간에 이 트레이드 오프, 상충 관계가 있고 시너지, 서로 힘이 되는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하나를 달성하는 게 다른 데는 아주 악영향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조건적인 그 산업 성장 정책을 하면 만약에 거기서 또 환경 파괴를 이룬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그 교육 같은 거를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데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빈곤 탈출에도 도움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는 최대한 줄이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SDG 17개를 하나씩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1단계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SDG의 연역을 지금부터 보겠는데요. 이 SDG가 2015년에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쭉 40여 년에 걸쳐서 발전해서 이제 SDG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DG 이게 이제 전반적인 건데 하나씩 다 검토하게 될 거예요. 1972년에 이제 처음으로 스톡홀름에서 유한 인간 환경 회의 개최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경 문제를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공식 의제로 한 거예요. 스톡홀름 회의에서 1972년에. 그 다음에 1987년에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최초로 이제 제시가 된 거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렇게 경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발전이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992년 이제 리우 정상회의에서 여러 가지 선언들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2000년에는 MDG를 채택했어요. 새천년 개발 목표라 그러는데 8개 목표였어요. 여기는 주로 개도국 대상으로 한 목표들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제 SDG가 채택된 거죠. MDG의 8개에서 한 17개까지 목표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더 뭐라 그럴까 그 환경 문제도 더 감안을 하고 또 여기는 개도국 중심인데 이거는 전체 선진국 개도국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목표로 이제 바뀐 거죠.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유엔 환경회의가 개최됐어요. 최초의 환경회의죠, 이게.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1972년에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주요 의제로 부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톡홀름에서 환경보호와 개발과 균형을 도모하자 이런 선언을 채택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UNEP 있지 않습니까? UN Environment Program. 이게 UN 환경계획이라 그래가지고 환경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스톡홀름 UN 환경회의 1972년에서는 최초로 환경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이렇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UNEP가 창설되었다. 이걸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만 중요하니까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그리고 경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발전. 그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유엔 세계환경개발회의라고 이게 이제 회의가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이제 그 Our Common Future라는 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나오는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 브룬트란트 이 분은 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인데 아주 여성인데도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얻고 이때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있으면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여성인데 아주 훌륭한 국제 지도자입니다.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그래가지고 매년 그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그래가지고 당사국 총회를 열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기 이렇게 참석해서 뭐 NDC 결정하고 그럴 때 우리 것도 발표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생물다양성 협약도 이때 이제 만들어졌어요.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그리고 산림원칙 이런 중요한 것들이 리우 정상회의 때 이제 이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자. 그래서 기후변화에 정화하자. 그래가지고 기후변화 협약이 이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원칙으로 공동으로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차별적 책임이다. 모든 국가는 책임을 져야지만 선진국이 더 큰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주요 원칙이 있었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가끔 보는 당사국 총회 COP 컨퍼런스 오브 더 파티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대안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러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게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그래가지고 국가결정기여인데 5년에 한 번씩 각 나라가 탄소를 이제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목표치를 제시하고 더 강화된 목표치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이걸 앰비셔스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2030년까지는 40% 줄인다 그랬고, 2035년 5년 후 그때까지는 이제 좀 이 구간을 둬서 53%에서 61% 이 수준에서 탄소를 감축시키겠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발표를 했죠. 생물다양성 협약도 이때 이제 같이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생물다양성은 특히 최근에 국제 표준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생물다양성 그리고 자연자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산림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산림원칙이 이제 그때 여기 참고로 이제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보면 지구 육상의 탄소의 80%를 이 산림이 지금 저장을 하고 있죠. 산림이 저장한 탄소 비율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아주 산림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전쟁 후에 완전히 헐벗어 가지고 벌거숭이 민둥산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토의 70%가 산인데 숲이 울창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배우러 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다시 푸르른 산을 만들었다. 계속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산림하고 관련해서는 이 REDD 플러스 5가지 활동,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산림 파괴를 방지하고 또 산림 황폐화도 방지하고, 그러니까 그 디포리스테이션 같은 산림 파괴도 이제 방지하면서 포리스트 디그러데이션, 산림 훼손 같은 것도 방지하는 거죠. 산림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하면서 탄소 흡수 능력을 증대한다. 결국은 산림을 잘 보존하고 보관하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흡수원,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REDD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입니다. MDGs,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죠. 한번 보도록 하죠. 새천년 개발 목표 MDG는 8가지 이제 목표가 있어요. 주로 이제 보건, 교육, 빈곤 이런 건데, 개독들을 대상으로 한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성평등 증진과 여성 권한 강화, 유아 사망률 감소, 모성 보건 개선, HIV,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도 약간 있고 글로벌 파트너십도 있는데 이거는 크게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MDG의 성과가 참 있었어요. 전 세계 빈곤 인구를 절반 이상 감소시켰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초등학교 취업률도 대폭적으로 개선했고, 옛날에 이제 아기들하고 산모가 이게 출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망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켰고, 이 HIV나 에이즈 같은 신규 감염률 이런 것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MDG는 이제 한계가 이제 주로 선진국이 계속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중점을 뒀고,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대응을 잘 못했고요.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돼서도 좀 미흡했어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여기 이제 MDG하고 SDG하고 주요 차이점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MDG는 대상과 책임범위 있어서 주로 이제 선진국이 개도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데 이제 초점을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MDG 그럼 선진국이 지원하는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주로 이제 개도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SDG는 선진국, 개도국 모든 나라가 함께 이행하는 목표예요. 선진국도 해야 되죠. 개도국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선진국에서도 뭐 사실 그 기후 문제 훨씬 더 역사적으로 많이 야기시킨 게 선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개도국 이제 모두가 다 함께 한다. 두 번째는 MDG는 주로 이제 빈곤, 보건, 교육 요 중심으로 했어요. 개도국의 빈곤, 보건, 교육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선진국이 지원하는 요 문제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 SDG는 여기서 많이 확장이 됐죠. 불평등 문제도 이제 들어가게 됐고, 기후, 해양, 육상, 생태계 이것도 강조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화와 제도까지도 이제 포괄해서 목표가 굉장히 확장됐죠. 8개에서 17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통합성을 강조하는데 MDG는 이제 개별 목표별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SDG는 목표 간 연결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클라이밋 액션 그게 SDG 13번인데 기후행동이라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탄소 배출 감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이제 뭐 감축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 SDG 7 에너지 측면에서도 화석, 석탄, 에너지 이걸 없애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산업도 탄소 배출 산업이 많거든요. 여기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게 만들 때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수소환원 제철 방법으로 하면 이제 탄소가 배출 안 되고 물이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시에서도 예를 들면 교통체계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차로 많이 바꿔나가고 있죠. 전기버스로도 많이 바꾸고 있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 시내 버스가 시커먼 연매연 부으면서 막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버스들이 다 전기차로 대부분 많이 바꿔나가고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MDG는 개별 목표별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 SDG는 이게 연결돼 가지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행 방식도 MDG는 주로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하는 거 원조해주고 이런 거 중심이었는데 SDG는 이제 모두가 다 파트너십으로 이거 함께 노력해야 돼요.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진국 개도국 다 함께 하면서 또 기업도 시민사회도 지역사회도 학계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예 17번의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SDG가 실려 있는 2015년에 유엔에서 이제 발표한 선언문 2030 아젠다 선언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언문 이름은 이거죠. Transforming Our World. 그리고 또 2030 아젠다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렇게 선언문이 되어 있고요. 그 서문에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일단 서문에는 핵심 비전하고 5대 핵심 영역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7개 SDG가 있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다 하기가 그러니까 그룹핑을 한 거예요. 구조화한 거예요. 그래서 OP, P자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SDG를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가 people, 사람. 두 번째, 예를 들면 이제 뭐 빈곤 종식이라든지 뭐 기아 종식이라든지 건강과 웰빙 뭐 이런 것들, 사람 관련된 것들. 그래서 피플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플래닛, 기후행동이라든지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뭐 이런 것들 지구 관련된 거죠. 이제 지구. 그다음에 프로스페러티, 번영,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거, 일자리, 산업 뭐 이런 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스페러티 관련되죠. 그다음에 피스, 평화, 그다음에 저스티스, 정의,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피스로 묶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십 참여 이렇게 5가지 P자로 시작되는 언어로 구조화해서 이제 SDG를 파악하는데 서문에서 이 5대 핵심 영역 OP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클러레이션 선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SDG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이 이 포용적 가치거든요.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 이게 SDG의 기본 핵심 원칙이고 포용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선언에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라는 기본 핵심 원칙을 천명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세부 목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SDG 체계가 일단은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목표별로 이제 세부 목표를 타겟이라고 그러는데 이 169개 세부 목표 타겟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231개 현재 지표 인디케이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 17개, 169개 세부 목표 그리고 231개 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행수단하고 파트너십이 중요한데 이게 역시 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재원 동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개도국의 기술이 없으면 이게 새롭게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역량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했는데 공정한 무역 체계가 없으면 개도국이 성장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협력, 파트너십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행수단하고 파트너십을 네 번째
이렇게 하고 이제 5번째에 그 추적과 검토란 부분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 나라가 그 매년 SDG 이행 상황을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유엔 회의를 개최해요.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 그래가지고 올해는 6월 달에 개최한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 온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각 나라의 이제 대표들이 참석해서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이제 각 나라의 SDG 이행 상황을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각 나라가 VNR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발적 국가 보고서, Voluntary National Reviews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이렇게 그 투명성하고 책임성을 확보하죠. 그래서 매년 각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유엔에 제출해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보통 5월인데 올해는 6월 달에 하더라고요. 6월 달에 이제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이제 SDG 이행 상황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G를 기본으로 해서 각 나라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SDG 달성에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하는 거죠. 실천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고위급 정치 포럼,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에서 이제 SDG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1년에 한 번씩 VNR 자발적 국가 보고서,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유엔에 제출해서 이렇게 순환적인 이행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쭉 연역을 이제 쭉 보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SDG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번 특성이 보편성이에요. Universality. 옛날에 MDG는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의 빈곤이라든지 보건, 교육 이런 문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주로 지원하는 이런 거였다면 SDG는 개도뿐만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모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MDG는 주로 이제 개도국의 빈곤, 교육, 보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지원하지로 이제 주로 역할을 했는데 이제 SDG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다 함께 경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회 이런 것들을 같이 책임을 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보편성,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은 주로 경제만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제와 사회, 환경 세 차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통합성이 두 번째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경제만 하면 안 되고 환경과 사회도 같이 세 가지를 같이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통합성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 참 중요한데 포용성, 따뜻하게 포용하는 거죠. 인클루시브니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자 이 포용성 원칙이에요. Leave no one behind. 그래서 평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포용해서 안고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특성이죠. 사회적 약자 중심,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 난민 이런 분들이 이제 정책의 중심에 두는 거죠. 평균치보다도 그 어려운 분들, 약자 이런 분들을 이제 챙기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포용성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SDG가 17개 목표인데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목표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목표들 간에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고 트레이드 오프 효과도 있어요. 연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indivisibility, 불가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SDG를 이렇게 볼 때는 개별 목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게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는 목표들 간에 서로 막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게 되면 이게 잘 되면 저게 안 되는 이런 목표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이게 잘 되면 서로 저쪽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목표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게 네 번째 불가분성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 SDG가 측정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인디케이터를 갖고 있죠. 현재 231개 정량, 정성 지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목표, SDG는 목표 체계인데 기본적으로 핵심 목표하고 세부 목표가 있는데 그래도 이 231개 정량, 정성 지표를 갖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진척 상황도 이렇게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고 또 국제 간에든 비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측정 가능성이 다섯 번째 특징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게 SDG 달성하려면 정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부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참여성과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연히 정책 수립과 제도를 구축해서 해야 되고 기업도 ESG 경영하고 혁신, 또 SDG 달성, 요즘에는 ESG를 하더라도 이것이 글로벌한 이 SDG 달성이 어떻게 기여가 되는지를 서로 매핑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도 같이 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실천과 감시를 통해서 같이 하고 학계도 그렇고 국제기구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SDG는 일곱 번째로 장기적 미래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 목표가 아니거든요. 2015년에 시작해서 2030년까지 이제 달성하려고 그러는 목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것도 이제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화력발전소가 하루아침에 재생, 신재생 에너지로 산업으로 뚝딱 발전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에너지 전환도 그렇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뚝딱 안 되는 거죠.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도 물론 석탄 발전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산업 공정 같은 것도 탄소 배출하는 산업 공정을 이제 저탄소 공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하루아침에 뚝딱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철광석 이런 거 하는데 철강을 만드는데 거기서 만드는 과정에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탄소 공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즘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이 방법을 열심히 쓰고 있죠. 그렇게 하면 탄소가 안 나오고 이제 물이 나오니까. 특히 이 유럽에서는 CBAM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뭘 수출을 하려면 이제 중간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만큼을 탄소세로 이외 안에 들어갈 때 이제 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대비해서라도 이 저탄소 공정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17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 SDG는 그 조약은 아니에요. 이게 그 합의예요. 정치적 도덕적 합의. 뭐 트리티 그러면 조약이잖아요. 이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93개국 수장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정치적 도덕적 합의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개발 전략을 세울 때도 그렇고 또 국제기구가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많이. 그런 것도 그렇고 민간 기업에서 ESG를 할 때도 모두 또 이 SDG를 방향으로 목표로 지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오히려 정치적 도덕적 합의이고 강력한 이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각 나라든 지역이든 각각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7개의 목표를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한 것으로 이렇게 쭉 해놓긴 해놨는데 그거를 나라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막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KSDG 국가 맞춤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2022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맞게 또 각 지역은 또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연계성.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규범도 많고 협약도 많은데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한 국제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이게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협약 내용도 생물다양성 협약 내용도 파리 협정에 나온 해방 탄소 감축, 온난화 방지 이런 것들이 다 SDG 안에 인권규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SDG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국제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죠.
이제 SDG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잊지 말고 이거는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보편성. 개발도상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개도국은 물론이고 선진국 모든 세계 인류가 다 이행해야 할 공통된 약속이다. 유니버셜리티. 그 다음에 이것 참 중요하죠. 이 경제 성장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제, 환경, 사회 이걸 세 가지 통합적으로 추진해서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성.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철학이죠. 이거 포용성, 인클루시브니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죠. 평균치보다도 소외되고 이런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이 포용성. 그래서 보편성, 통합성, 포용성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젠다 2030 아젠다에서 이제 서문 있고 선언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SDG가 있고 막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서문에 나오는 건데 이 SDG의 17개를 이제 P자로 들어가는 5개로 이제 그룹핑을 해서 구조화한 거예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빈곤 종식이 SDG 1이거든요. 기아 종식은 SDG 2고 건강과 웰빙은 SDG 3, 양질의 교육은 SDG 4, 성평등은 SDG 5 이렇게 각각 이제 SDG 개별 SDG들인데 이걸 이제 P자로 시작되는 5개 단어로 이제 그룹핑을 한 거예요. 구조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형태의 빈곤과 기여를 중시하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거. 거기에 이제 SDG 1인 빈곤 종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SDG 2 이렇게 다 여기 이제 그래서 SDG 1부터 5 사람에 관한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빈곤 종식 SDG 1이죠. 모든 형태의 빈곤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빈곤은 이제 중요한 게 흔히들 빈곤이면 돈이 없는 거가 빈곤이다. 물론 돈이 없는 것도 빈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를 들면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건 이런 거 필요할 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이런 기회 부족인 상태도 빈곤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기하 종식은 SDG 2죠. 이게 굶주림 없애고 모두가 이제 충분히 먹도록 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 그 문제가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들이 3분의 1이나 이게 폐기돼요. 먹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 기아에 아까 기아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2억 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2배 이상 더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식량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기아를 중식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참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기아 중식, 빈곤 중식. 세 번째 SDG 3가 건강과 웰빙인데 이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보장한다. 그런데 이제 보통 건강 그러면 이제 병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병이 없는 거가 건강에 포함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병이 없는 것도 포함되지만 경제적, 사회적 이렇게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건강하고 관련해서는 그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또 중시되고 있어요. 그 특히 자살률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노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도 참 너무 높고 특히 그 40대가 사망 원인이 참 암보다도 이 자살이 더 많다는 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건강, 요즘에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NCD라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전염되지 않는 그 질병 같은 거가 있어요. 보통 우리 코로나라든지 코비드-19 그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건 전염병이잖아요. 이렇게 옮기고 그러는 건데 전염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막 그 심각한 병 NCD라 그래요. Non-communicable disease라 그러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암, 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 생활 습관하고 관련된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건강 문제, 또 정신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양질의 교육, 그죠?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계속 공부를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초, 중등 교육은 하게 돼 있어요. 유엔의 SDG에서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 단계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가 계속 발전하니까 평생 교육, 계속해서 이게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습득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성평등. 이게 성별에 따라서 이제 차별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무튼 남녀간의 성임금 격차 같은 거 원래 equal pay for equal work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봉급이 적는다든지 이런 거. 또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그 유리천장 같은 게 작용해서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아주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막 그 강해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여성 공무원들이 하도 없어서 여성 평등 여성 채용 목표제라는 걸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무조건 30%는 되게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막 공직에 들어오고 많이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근무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또 너무 이제 실력이 좋아가지고 막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구급 공무원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 또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남성이 오히려 적어가지고 이 걱정이. 그래서 그 이번엔 거꾸로 이제 남성 채용 목표제를 한 건 아니고 여성 채용 목표제를 했다가 이제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성이든지 아무튼 미니멈 30%는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가 이렇게 쭉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직이 이제 또 여성들이 부족해서 이제 관리직 양성 계획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적어도 부처에 뭐 한 명의 뭐 국장은 여성이 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4급 과장급부터 했다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이러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행정고시 지금은 이제 5급 공개경쟁치고 행정고시에서 옛날에는 여성들이 합격자 한 명도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반이 다 여성이 합격하고 있고요. 외무고시도 이제 외교연수원 이쪽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거기도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사법시험 쪽에서도 여성들이 뭐 상위권에 대폭 진입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현재는 좀 미흡한 게 있고 특히 그 여성들의 뭡니까 보육이라든지 이런 거 아이들 키우고 가사 이런 거 정말 이거 인정을 해야 되고 남편들이 같이 이렇게 열심히 같이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경력 단절이 자꾸 되잖아요. 여성들은 아이 돌보느라.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돌보는 거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관련된 거 SD1부터 5까지가 사람 관련돼서 이렇게 5가지 빈곤종식,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그리고 성평등 이렇게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구를 위한 목표. SDG 16의 깨끗한 물과 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은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위생시설, 이 화장실 같은 거 손 씻을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수도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식수가 없는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뭐 TV에서 많이 보죠. 아이들이 이 뭐야 항아리이고 이제 저기 물 들어가는 거. 그래서 또 거기서 물도 또 깨끗한 물도 아니고 막 좀 막 이렇게 흙탕물 비슷한 그런 물 그런 걸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물 같은 거 먹으면 당연히 또 이거 수인성 질환에 걸리는 거죠. 아프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물 부족 문제가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물 부족까지는 아니고 물 스트레스 국가인데 이 물을 아껴 쓰고 이 통합적 수자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지구를 위해서 이 지구 측면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SDG 12번이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이에요.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이게 우리나라 정말 자원을 아끼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자원도 아끼고 과소비도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순환 경제 방식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선원 경제 방식이었거든요. 자원을 이제 채굴해서 자원을 갖고 와서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 물건 만든 거를 이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리고 폐기하는 거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도 아끼면서 이제 하고,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생산하고 디자인할 때부터 이걸 한번 쓰고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부터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폐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순환하도록 원료로 다시 사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더 오래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큘러 이코노미라 그래가지고 이 정말 순환 경제 방식으로 정말 생산하고, 또 소비도 마찬가지죠. 소비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 소비 참 식품 낭비가 너무 심해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의 식품이 먹지도 못하고 그냥 폐기되는데, 한쪽에서는 굶어서 정말 그 기아 때문에 허덕이는데 한쪽에서는 또 낭비가 이렇게 심하고,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클라이밋 액션이죠. 여기 당장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후변화 주범이 뭐죠? 탄소가 이제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석탄, 석유도 화석연료 쓰는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전 산업 부문에서 탄소가 뭐 공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게 온실가스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그래서 그리고 기후변화는 이게 어느 한 나라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뭐 이게 이 공기가 뭐 다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요,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DG 14가 해양 생태계 보호죠. 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바다가 산소의 50%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산소의 50%,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50%나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정말 고마운데요. 근데 요즘에 바다가 지금 막 걱정이 많죠. 지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죠. 플라스틱 같은 게 잔뜩 들어가 가지고 오염이 돼 있고, 그걸 또 이 물고기들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미세 플라스틱까지 또 먹고, 그럼 사람이 또 그거를 먹고, 그럼 사람 몸 안에 그런 게 쌓이면 또 사람 건강에도 안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 물이 뜨거워지니까, 따뜻해지니까,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산호초 같은데 이제 백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해안가에 그 블루카본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주 싱싱하게 잔다면 탄소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해양 개발이다, 뭐 관광 개발이다 하면서 막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을 막 파헤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해양 보호구역을 많이들 이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 보호구역이 너무 적어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2%밖에 안 돼요. 글로벌리 한 8%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해양은 정말 또 물고기도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도 제공해 주지, 물고기도 많이 제공해 주지. 그런데 지금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바다가 산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산호초도 막 죽고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SDG 15가 육상 생태계 보호인데, 이게 이제 숲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 숲도 보호하고, 아까 뭡니까, 생물 다양성 이런 것도 잘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숲이 정말 육상 이 탄소를 또 80%나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숲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숲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도 잘 보호해야 되겠다. 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이 숲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 대상국이에요. 아주 그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파괴돼 가지고 벌거숭이산이었던 게 지금 울창한 숲으로 변했거든요. 몇 년 만입니까? 50년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지금 한
70년 좀 더 됐죠. 완전히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한테 배우러 오죠. 이거 하러. 그 다음에 번영. SDG 17번부터 11번까지 이제 프로스페러티라는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깨끗한 에너지. SDG 17번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석탄 발전에서 이제 깨끗한 에너지가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특정 지역은 석탄 발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나라 석탄 발전의 50% 정도가 거의 밀집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30-40년 정도까지가 다 폐지해 버려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되고, 그럼 이거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석탄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세이프티 넷 그런 거 사회적 그 안전장치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이렇게 그 지역을 먹여 살렸는데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거로 이제 해야 되니까 새로운 산업을 많이 지원해주고 이렇게 또 해줘야 되는 일부터 해서 굉장히 또 이 전환할 때 이런 기존에 있던 산업의 사람들이 새 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훈련, 재훈련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안전망도 제공해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지역 사회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에너지 문제가 정말 참 중요하죠. 깨끗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는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OECD는 평균 36% 돼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 정말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석유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호르무즈에서 뭐 전쟁 하나 일어나면 석유 못 들어와가 지금 난리법석 아닙니까? 전 나라가. 그래서 이런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라도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하고 원전도 하고 또 에너지 수입도 다변화하고 좀 이렇게 해서 깨끗한 에너지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8번째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입니다. SG 8번이. 그래서 일자리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근로 환경도 좋은 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하는 경제 성장, 이게 중요하죠. 그 일자리들 중에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옛날에 뭐 아동노동 같은 것도 있었고요. 강제노동 같은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위험한 여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많이 있죠. 건설 현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제조업에서도 그렇고 잘못하면 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참 안 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산업장에 굉장히 안전한. 그래서 OHS라고 그러죠. 아마 그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건강과 안전, 산업 현장에 있어서 산업재해 같은 거 발생 안 되게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자리 이런 거 있어서도 요즘에는 이제 그 잘 나가는 이 기업들은 이제 최저임금 이렇게 지급하는 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활임금으로 리빙 웨이지로 이렇게 ESG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웨이지,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이.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무튼 SDG 8번째로 중요하다. 그다음에 SDG 9은 산업과 혁신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산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까 그 에너지 산업을 또 바꾸는 것도 그렇고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게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게 잘하는데 이 유럽의 CBAM이라고 탄소국경 조정제도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유럽 쪽은 탄소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 안에 있는 기업들은 그것에 이제 대응하느라고 그쪽으로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쓰고 그랬겠죠. 근데 EU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좀 EU만큼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탄소도 막 배출하면서 이렇게 막 물건 생산하고 EU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EU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은 말이야 이렇게 탄소 배출 절감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EU의 CBAM은 다른 나라에서 EU로 수출을 하려면
제품 생산하면서 그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한 탄소만큼의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2026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2017년부터 하는 거로 1년 연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것도 직결되는 거죠. 주요 6대 품목부터 시작하는데 철강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기존에 철강 만드는 공정으로는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걸 수소환원 제철 방식으로 지금 막 바꿔나가느라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탄소가 안 나오니까요. 이게 물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SDG 10번은 불평등 감소예요. 이거는 국가 안도 그렇고 국가 밖도 그렇고요. 이거 그렇고 11번은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이 도시는 참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해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도시화 읍면동 인구 기준으로 보니까 도시화율이 92%나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암만 해도 좁은 지역에 특히 외국 같은 거에 슬럼가 같은 거, 빈민가 이런 데 참 문제도 많죠. 굉장히 도시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이런 게 많은데 그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고, 최근에 많이 제기되는 것들이 이제 그 재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리질런트한 이 도시 커뮤니티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여름에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침수되고 거기서 사람도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기후재난에 대비해서 도시를 잘 갖춰야 된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뭐 도시, 교통망, 뭐 전력망, 무슨 막 이런 거 다 갖춰야 된다. 통신망 이런 게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 플러스해서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G 16은 평화 정의 제도라 그러죠. 그래서 주요한 내용이 이게 참 중요해요. 뭐 SDG 1번부터 15번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폭력을 감수하고 이게 전쟁이든 아니면 학교 폭력이든 이 폭력은 없어야 되죠. 모든 것을 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법치 강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법을 통해서 이렇게 잘 강한 사람이 막 약한 사람이 막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법에 억울한 거는 호소를 해서 이렇게 해결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제도도 투명하게 돼야 되고 또